난 죽고 있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 세월호가 기억나네요. 네, 저도 참 그랬었는데요. 이 분이 글쎄 엄마에게 무엇이 미안했는지 참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안녕하세요.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나의 동료 이민자들이라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특히 여러분과 나는 이민자와 혁명가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난 12월 12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강경 브렉시트파인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실인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국경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렉시트가 상징하고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 세운 장벽이 체화하고 있듯이 국경을 넘는 일이 언제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그 반대가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영국에서 대형 트럭에서 39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영국으로 이른바 미래국하려다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 이 사건은 지구화된 오늘날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찾으려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국경 없는 의사 회원이자 서울 기본소득당 공동위원장인 정상훈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브렉시트하고 이민 문제 이런 걸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정상훈 님이 이민 문제 혹은 난민 문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과거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예, 제가 제가 그래 소개해드렸죠. 그 두 번째 활동 지역이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2014년이었고요.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쏟아져 나왔을 때고 그 중에 터키로 가장 많은 난민이 갔고요. 그 다음이 레바논이었어요. 네. 시리아 난민들. 제가 트리폴리라는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진료를 했었고 그때 사실 난민들을 많이 뵀었죠. 제가 8개월 머무는 동안 뭐 난민들을 많이 봤고 지금도 기억나는 분들이 저희 이제 국경에서 활동가도 숙소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관리실에 시리아 난민 가족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하고 아이가 둘인지 셋 정도 아주 아기들이었고요. 그 좁은 방에 다 그 식구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천진난만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레바논으로 들어오셨지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신 그 방에서 그 대가로 이제 살 수 있게 해준 활동가들이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연말 연시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좀 이제 드리기도 했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그때의 기억이 난민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적어도 눈비를 맞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으면서 잘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왜 나의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난민 문제를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어쨌든 쭉 생각을 해오셨군요. 그래서 뭐 난민 문제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이 가고요. 관심도 더 갔던 것 같고 브렉시트가 이제 아마 1월 31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좀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 영국의 역사가 에릭 호스홈이 역사가의 창문은 사람들을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그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 얘기는 이제 시간을 가까운 것부터 이제 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2일 날 보수당이 뭐 압승에 가까운 승리를 어쨌든 거둬서 보수당이 그 브렉시트가 이제 현실이 됐고 그래서 뭐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 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브렉시트가 이제 1월 31일이 이제 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EU와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협상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데 우리가 계속 부결을 시켜온 거고요. 이게 몇 차례 이제 연장을 해왔죠. 작년 10월에 이제 부결이 되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뭐 쉽게 말하면 열받은 거죠. 네. 열받아서 정부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해서 말씀하신 대로 압승을 거뒀고요. 보수당이. 저도 보니까 노동당으로서는 뭐 역사의 최대 참패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참패를 거뒀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협상안 EU와 영국의 협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노딜이 아니라 딜 브렉시트 결국 협상안을 가지고 브렉시트가 실행이 되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딜의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런 거겠죠. 올해 1월 31일 날 통과가 되면 당장 뭐 모든 걸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의 이행 기간이 있고 또 이제 이혼 위자료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일종의 이혼이죠. 이게
EU와 영국이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 합의금을 얼마나 영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건지, 또 그러면 당장 영국과 EU 국민들 서로 상대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지위나 권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그 강경 이제 브렉시트 찬성파인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그 12월 달에 총선거 때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웠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또 역시 이민 정책이었고, 네. 이 이민 정책이 호주식 이민 정책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호주식 점수 체계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술 능력이라든지 또 언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영국의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이민이 아니라고 사실 치는 거고, 근데 유럽 연합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점수제는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사실은 핵심이 그거죠. 뭐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만 걸러서 이제 이민을 하나도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달리 EU 국민들하고 비EU 국민들이 이제 전혀 차별 없이 이 점수 체계로 가지고 이민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핵심은 결국은 숙련 노동자, 숙련 기술자 중심의 이주를 받겠다. 비숙련 이주민들은 최대한 받지 않겠다는 게 이런 정책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영국 안에서도 논란이 됐고,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대요. 결국은 특히 비숙련 이주민들을 많이 받음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치명적이다 이러면서 반대도 했지만 결국은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게 이제 이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이제 커졌고요. 이런 이제 이주 정책이 단지 이번 그 총선 때부터 시작된 건 전혀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결국 영국에서 이 이민 이주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2000년대부터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국 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 통계 2015년 통계를 보니까 전체 영국 인구 가운데 지금 13% 정도가 영국 이외에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영국인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게 뭔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영국 보수당이 주요 이제 총선 공약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전임 총리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내무부 그 장관 시절에 Hostile Environment Policy라고, 그러니까 적대적 환경 정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정책, 웬만하면 오지 말게 하는 거죠. 적대적 환경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이렇게 무시무시하던데, 그러니까 deport first and appeal later 이렇게 됩니다. 먼저 내부 추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따지라는 거죠. 재심 청구는 나중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영국의 이민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런 정책이고, 강화된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14년 시리아 난민 사태.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그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 국가로 쏟아져 들어간 때 이제 이를 계기로 굉장히 증폭이 됐고, 오늘 주제였던 바로 브렉시트. 왜 영국인들이 이런 브렉시트를 감행했을까?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건 이민 문제, 난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브렉시트는 어쨌든 여러 가지 층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맨 밑에 깔려 있는가, 기본적으로 그 영국인들이 갖고 있는 유럽 회의주의라고 말하는 게 어쨌든 깔려 있고, 그다음에 뭐 1990년대 이후에 영국의 정치적, 뭐 사회적 변동들,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은 아무데도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 구조의 변동과 맞물려서 말 그대로 쇠퇴하는, 그건 이제 미국식 말하면 러스트벨트 문제가 있고,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민의 증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난민의 증가, 이게 쭉 중첩되면서 어쨌든 이제 오늘날 브렉시트 문제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민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2016년에 브렉시트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보수당 카메론 정부가 투표하자고 했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워낙 사람들이 브렉시트에 대한 호소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른바 유킵 영국 독립당의 호소력들이 굉장히 커져서 어쨌든 브렉시트가 가능했던 거죠. 방금 얘기하셨지만 카메론 총리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될 줄 몰랐던 거고, 그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도 오히려 이제 브렉시트 반대가 더 높은 걸로. 역사에서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이게 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좀 사진 한 장이 있더라고요. 방금 얘기하시고 영국 독립당 브렉시트 직전에 급성장한 제3당까지 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거의 망해가더라고요. 그 당시 총수가 그 당수가 그 이젤 페라지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여론전을 하면서 큰 트레일러에 사진을 붙여서 이렇게 사진을 광고하는 이게 이제 올랐는데 그 사진이 영어로 크게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써 있고요. 그 사진에 사실 이민자들이 중동인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긴 줄을 서가지고 무슬림 이민자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굉장히 노골적으로 노린 거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브레이킹 포인트라는 게 한계점 같은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더 이상 영국이 버틸 수 없다. 이 이민자의 행렬을 막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는 사진이었고 이게 당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요. 영국 의회에서 이 사진이 그렇게 공표가 됐을 때는 의원들이 야유를 쏟아냈고 한 의원은 그 나치의 반유대인 선동을 보는 것 같아서 역겨웠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찬성이었죠. 그렇죠. 네, 저는 이 나이젤 페라지의 이 사진이 사실 영국인들의 그 뭐랄까 정치나 사회, 문화적으로 잠재되어 있었던 그 무의식, 잠재의식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 난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건드렸다고 봐요. 그걸 반영하고 있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민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됐고 지난 10월 23일 날 어쨌든 네.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사건 자체를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39명의 베트남인들이 그 탱크로리 안에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사망자의 오빠, 그러니까 한 여성의 오빠가 이미 영국에 살고 있었고 이 오빠가 시신이 발견되기 2시간 전에 그러니까 10월 23일 자정 12시 30분에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밝힌 거죠. 발견되기 2시간 전에 문자를 받았다. 자기 여동생으로부터 그 문자명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죽고 있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 세월호가 기억나네요. 네, 저도 참 그랬었는데요. 이 분이 글쎄 엄마에게 무엇이 미안했는지 참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아마 이제 죽음을 직감했을 때일 것 같고요. 저 자료를 보니까 베트남에서 이렇게 영국으로 이제 불법 이민을 간 거죠. 미입국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해주는 업체들이 당연히 있겠고 업자들이 있는 거고. 네. 영국은 지금 이제 이 업자들을 그러니까 인신매매, 불법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휴먼 트래피킹.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등급이 있더라. 돈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하게 탱크롤이 그 운전석 뒷자리에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큰 트럭들 보면 거기에서 다니면서 이제 중간중간 호텔에서도 자는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탱크롤이 안에서 그래서 이 탱크롤이 같은 경우에 별명이 이 업자들이 그렇게 부른답니다. CO2 라고 탱크로리를 부른다. 그만큼 공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이거 인신매매로 이제 규정하고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어떤 한 기고문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였어요. 베트남인들이 순진무구하고 그래서 정말 속아가지고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영국으로 이렇게 탱크로리를 타고 온 게 아니다. 이들이 선택한 거고 베트남에서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이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오빠가 이미 가 있었지 않습니까? 갔으니까 원래 이민이 그렇게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빠와 함께 살면서 일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걸고 이주를 감행한 거고 결국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일탈적인 범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주, 이민의 어떤 그 과정, 역사에서 봐야 될 것이고 결국 교훈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대책도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민이라고 하는데 지난 20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영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노동자 계급의 어떤 불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결국 노동자 계급이 그러니까 하층 비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영국이 뭐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게 일정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이게 신자유주의 이후로 그런 게 계속 후퇴하고 있는 과정에서 즉 자신의 먹고 살 그 방도가 복지나 일자리를 통해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강력한 경쟁자들, 이주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 노동자들의 어떤 불안감, 경쟁 이것이 아마 가장 크게 영국 정치 여론을 뒤흔든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 역시 레바논 경험이었는데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제 레바논이 그 상황이 되게 안 좋았을 때이고요. 그러니까 매일 흔히 이렇게 쉽게 쇼핑할 수 없게 돼 있었고요. 방침이 일주일에 한 번만 단체로. 네. 위험하니까. 네,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쇼핑몰을 가서 이제 샀어요. 사고서 계산대에 올리잖아요. 이제 올리는데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쓱 나타나더니 봉지에다가 제 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 동료들이 그냥 놔두라는 거.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제일 먼저 왔던 뭐 하는 동료들은. 사람인지. 네. 그래서 이렇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제가 쇼핑한 걸 봉지에 다 담더니 저희가 주차장까지 이제 가는데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자동차에 이걸 실어주려죠. 그랬더니 제 동료가 돈을 주는 $1 정도를 드리라고. 포트로 역할을.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직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일자리가 생긴 거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밑바닥 일자리에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난민들이죠. 레바논에서 쏟아져 들어온 거. 아마 이런 현상이 영국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 미국의 인류학자인 제임스 퍼거슨 같은 사람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연구하면서 일종의 그것을 이제 분배노동.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일자리 분배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거죠. 길 가다 차 쓰면 유리창 닦아주고 간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똑같은 건데 안 해도 되는 건데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넓게 보면 사회적인 뭐 재분배 체계를 하는 건데 거의 똑같은 어쨌든 양상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군요. 아마도 또 그런 점들이 영국인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민 난민을 반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마음속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어떤 반대 여론이 잠재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막는다고 이게 막아질까요? 이게 불가리아 출신의 정착자 이반 크리스테브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혁명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이주민들이 혁명가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균열을 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날 이른바 이제 커넥티드 돼 있는 세계에서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흔들리게 만드는. 그래서 누구는 뭐 게르만의 침입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옛날 게르만은 이제 집단 움직였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어쩌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이 기존의 질서가 이제 깨져나가는 어떤 상황들이고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리고 브렉시트가 이민을 막기 위한 거라면 마지막 시도 막아보려는 마지막 시도인데 그게 그 대진을 앓을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베트남 이번에 사망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그 이제 이민 통합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OECD에서 발표하는 건데 결국 이민자들이 그 사회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지표로 노동 시장도 있고요, 교육, 건강 등등으로 해서 이런 거 발표를 하는데 최신 건데요. 2014년에 38개국 가운데 영국이 15위를 했어요. 이거 뭐 중간 정도는 그 지수에서도 놀라운 건요. 전 발표가 이제 2010년이었나 이랬나 봐요. 그래서 4년 동안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이 4년 동안의 변화 사이에 그 발표된 38개국 가운데 영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영국이 이제 강하게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굉장히 8개인가의 지표, 그러니까 세부 지표를 이제 총 합산하는 건데 이 중에서 두 가지가 영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에요. 그 첫째가 영주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38개국 가운데 33위니까 굉장히 하위권이죠. 근데 최하위에 있습니다. 최하위인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 통합입니다. 바로 아까 그 베트남 가족 같은 거죠. 잘 보시면 이게 2014년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브렉시트 투표도 있었고 영국이 계속 이런 정책을 아까 적대적 환경 정책을 강화해 나갔기 때문에 이게 점점 어려워졌을 것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베트남 사건은 바로 2019년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영국 정부가 온갖 방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이 베트남인들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감행을 한 거죠. 이민을 가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이민과 난민의 물결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 건가? 이민은 어떤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방향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제가 국경에서 활동 레바논에서 하면서도 많은 난민들을 봤는데 참 힘겨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중위권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돼요. 근데 시리아 난민이 100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5분의 1이 무식 말하면 1000만 명이 들어온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레바논은 정치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항상 분쟁에 시달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난민 문제랑 얽혀서 더 총격전도 난무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레바논이라는 나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방향은 난민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문제를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영국 한 나라, 레바논 한 나라, 혹은 우리나라 이렇게 각 당사자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또 하나는 제가 난민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중동은 사실 이게 또 어떤 정치적 분쟁과 종교적 갈등까지 엮여 있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이 빈곤 문제가
이민과 난민 문제 또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빈곤 문제를 베트남 혼자 혹은 뭐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 혼자 아프리카 국가들 개별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빈곤 문제를 제3세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 특히 먼저 발전을 이룬 국가들의 어떤 공동의 노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만이 이런 이민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경제적 난민이라는 개념이 까다로운 개념이고 거기서 이제 이민과 난민이 겹쳐지는 지점이고 그래서 레바논 난민 만난 경험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더 예를 들면 분쟁과 갈등 속에서 이민과 난민의 문제가 생기는데 반대로 그것이 전 세계적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말씀하신 식의 방향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면 이른바 국제적 협력,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도 각국이 어쨌든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나은 정부, 뭐 나은 시민사회 뭐 이런 것들 형성하는 게 또 어쨌든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뭐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요. 그래서 이런 난민 문제, 이민 문제를 남의 나라 문제라고 보지 않고 또 우리나라도 몇 해 전에 예멘 난민 그렇죠. 네,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문제에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때 선진국은 이른바 인류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곳이 이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 전 국경원 의사회 회원님과 말씀을 나누니까 좀 더 생생한 면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지리학자 엘스워스 헌팅턴은 가장 넓은 측면에서 역사는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이주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민족 국가의 건국 신화는 어떤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하며 근대 국가 또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은 그 어떤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대가 아닐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공통성에 기초한 환대 말입니다.